닥터가 들려주는 의학의 히스토리, 닥터의 사생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화장 역시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 하나의 문화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인류가 처음 화장을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약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이전 네안데르탈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안데르탈인 그 사람들이 화장을 했다고? 전혀 믿겨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2010년 스페인의 무르시아 섬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조개 껍질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는 식용 조개 껍데기와는 달리 물감을 섞고 저장하는 용기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개 안에는 화장품으로 추정되는 노란 빛깔의 색소와 검은 광석 가루가 섞인 빨간색 파우더도 찾아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네안데르탈인 하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보다 진화가 한참 덜 된 존재로 여겨졌었는데, 어떤 목적이든 화장을 했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면 그들의 지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화장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시기는 바로 이집트 시대였는데요.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눈보다 더 크고 시커먼 아이라인을 그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모키 화장법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행을 앞서갔고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의 화장은 종교적인 의식과 신체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장은 점차 외모를 치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면서 클레오파트라 여왕 시대에 들어와서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피부 관리와 화장 기법의 일부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화장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클레오파트라의 화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눈입니다. 이 여자, 남자 모두 콜이라고 부르는 먹으로 눈 주위를 정말 진하게 칠했는데요. 사실 고대인들은 악마가 신체의 구멍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악마를 놀래키기 위해서 눈가를 검게 칠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미녀로 꼽히는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정석적인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사용된 동전을 보면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커다란 입과 긴 매부리 코를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녀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을 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할 줄 아는 화잘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이집트의 벽화나 기록 속에 남아있는 화장법을 통해 유추를 해보면 눈썹은 물론 속눈썹과 눈 점막까지 검게 칠해서 눈이 좀 커 보이도록 만들었고요. 청록색 염료를 눈두덩이에 칠해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식물의 붉은색을 추출해서 입술을 붉게 칠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 좀 넘어가 보면 화장이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로 변했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피부를 하얗게 하는 화장을 즐겨했습니다.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땡볕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가 검고 상류층일수록 바깥일을 하지 않아 피부가 하얗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계급 사회에서 흰 피부는 바로 귀티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요즘도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백옥 주사, 레이저 토닝 치료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무튼 그리스의 여성들은 더 하얀 피부를 갖기 위해서 밤에는 곡물가루를 얼굴에 막 바르고 아침에는 우유로 씻어내는 일종의 팩을 즐겨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세에 들어서서는 기독교의 강한 금욕주의로 인해 치장이 억압이 됐고 심지어 화장은 얼굴을 감추는 행위라며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중반 이후부터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을 받아 부활한 화장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얼굴에 있는 천연두 흉터를 가리기 위해 매일같이 백납분을 그냥 바르고 또 바르고 아주 두껍게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하얗다 못해 허옇게 그냥 핏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아주 창백하게 보일 정도의 얼굴로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 셀럽이 하면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은 엘리자베스 1세처럼 얼굴을 새하얗게 만드는 게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하얀 얼굴로 만들기 위해 썼던 파우더에는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납과 수은입니다.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구토나 빈혈, 경련에 신경과민까지 일으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수은 역시 일시적으로는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독성으로 인해 피부가 망가지게 되고 머리카락과 치아까지 빠지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 골룸이 나오는데요. 약간 수은 중독에 빠진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얗게 떡칠을 하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결국에는 납중독에 걸려 피부가 퍼렇게 변하는 바람에 궁전 안의 모든 거울을 없애버렸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유행 중 앞서간다 하던 여인들은 납이 잔뜩 들어간 화장품을 과다 사용하고 인생도 앞서가서 사망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재미있는 포인트 화장법이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명 무쉬라는 인공점 붙이기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한때 이 눈옆에 매력점을 찍거나 코에 점 찍는 화장법이나 요즘 반영구 시술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하얀 얼굴에 점 하나 찍는 것이 마치 백자 화병에 파리 한 마리가 앉은 듯 인상적이라고 해서 프랑스어로 파리를 뜻하는 무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무슈는 원래 얼굴에 생긴 트러블이나 흉터, 여드름 등을 감추기 위해 그린 건데 그리는 위치에 따라서 그 풍기는 인상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눈 근처의 점은 뭔가 약간 뇌세적인 분위기를 주고 입술 위의 점은 장난기가 많은 인상, 이마 위의 점은 뭔가 좀 위험 있는 인상, 볼 위의 점은 친절하다는 인상을 줬다고 합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죠? 이 이후에 점에서 벗어나 별, 반달, 다이아몬드까지 얼굴에 온갖 모양의 점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약간 타투 같긴 한데 뭐든 과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얼굴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려대던 무쉬와 더불어서 18세기에는 연지, 즉 볼터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귀족들은 무도회 갈 때 작은 상자 같은 파우치에 무쉬와 연지를 챙겼다고 하는데요. 무도회 하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즐거운 행사 같지만 이게 꽤 생각보다 빡센 행사입니다. 새벽까지 부어, 마셔, 놀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행사라기보다는 중노동 같은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화장도 지워지고 얼굴에 찍은 무쉬도 지워지고 그냥 피로에 쩔고 그냥 땀이 나면서 그냥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재빨로 연지로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그렇다면 화장은 과연 여자들만 했을까요? 사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화장은 남녀 모두가 즐겨하는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특히 바로크 시대에는 여러 사교 모임에서 가발의 착용과 더불어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 화장을 한 남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 남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수세기 동안 화장은 여성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성역이 깨진 지금은 사실 남자들도 알게 모르게 화장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지금 화장했습니다. 예뻐지고 멋져지고 싶은 건 사실 여자들만의 욕망은 아니거든요. 남자들도 맑고 투명하고 주름 없는 뽀얀 피부 정말 좋아합니다. 이 서양에서만 화장의 역사가 유구했던 건 아닌데요. 중국에서도 기원전 3000년경부터 화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일본 역시 고대부터 화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고분벽화나 조선시대의 미인도를 살펴보면 화장의 역사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발그레한 볼, 붉은 입술, 요즘 말하는 메이크업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 문화가 새로운 변화와 전기를 맞이한 건 개항 이후인데요. 이 시기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에서 수입한 화장품이 널리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화장품의 유행을 선도한 건 러시아의 직업 여성과 일본의 기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여성과 가정주부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백화점에서는 프랑스에서 수입한 코티분과 코티향수 등 서양제 화장품과 포마드, 크림, 일제 화장품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외국 화장품의 자극을 받아 오리지널 국내산 화장품 브랜드도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박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면포점을 운영하던 박승직의 아내가 만든 거였는데요. 박가가 만든 분이라는 뜻의 박가분입니다. 이 박가분의 성분을 살펴보면 쌀가루, 보리가루, 조개를 태운 흰색 가루, 칡가루 등의 바로 납을 가공해서 만든 납꽃을 섞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납가루는 얼굴에 잘 발리기도 했지만 또 흡수력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부 깊숙이 흡수가 될수록 무시무시한 납중독이 생기면서 결국 피부를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심각한 납중독 사건으로 박가분은 폐업 신고를 하면서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고대와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뻐지고 싶은 욕망은 사그러들지가 않죠. 화장의 역사 2에서는 이런 욕망들을 이용해서 쓰지 말아야 할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해서 잔혹사를 만들어냈던 사생활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